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도널드 트럼프의 파나마 운하 소유권 반환 요구. 파나마 운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가 과도하다며 파나마 정부의 운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전날에 이어 운하 소유권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고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박해 외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파나마 운하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운하의 통행료가 과도한 이유를 알아본다. 파나마 운하는 북아메리카 파나마에 건설된 길이 약 82km의 운하로 파나마 지역을 관통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 역할을 맡고 있다. 위아래로 길쭉한 아메리카 대륙을 빙 돌아가야 하는 화물선의 운항시간 단축에 큰 획을 그은 운하이다. 다만 현대의 배들은 크기가 워낙 거대해져 통과 선박 크기에 제한이 있다. 파나맥스니 포스트 파나맥스니 하는 선박의 사이즈별 구분은 다 이 운하의 항행 가능 폭을 상정해 두고 만든 것이다. 운하 서쪽에는 태평양, 동쪽에는 대서양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지도에서 보다시피 지형이 좀 미묘한 관계로 북미와 남미가 역행자로 꺾여 만나는 지점이다. 운하 북서쪽에 대서양과 연결된 카리브해, 남동쪽에 태평양이 있다. 파나마 운하의 역사. 개념 자체는 이미 16세기의 스페인 초대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그 유명한 카를로세가 친히 주목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었다. 1529년에 에르난 코르테스가 그 필요성을 역설하자 이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처럼 일찍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 서부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은 아메리카 대륙 동부 해안을 따라 남아메리카의 끝인 드레이크 해협까지 간 다음 혼곳을 찍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거리도 멀고 폭풍을 만나기 쉽기 때문에 대서양과 태평양 간 해상무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수단은 다름 아닌 육로였다. 스페인은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중국에서 도자기와 비단을 수입해서 마닐라로 가져오고 마닐라에서 멕시코의 아카풀코까지 운송한 다음 거기서 육로로 베라크루스까지 화물을 운송한 다음에 거기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마닐라 갤리온 무역로를 사용했다. 그러나 도로 사정이 워낙 열악하고 정글까지 펼쳐져 있어서 아카풀코에서 베라크루스까지 별로 멀지 않음에도 꽤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운하였다. 당시 파나마 지역과 니카라과 호수 두 후보지가 거론되었다. 이 중 파나마는 약 80km 정도를 파서 물길을 만들면 양쪽으로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운하를 파기에 가장 매력적인 장소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대공사를 벌일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1880년 프랑스가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당시 수에즈 운하 개통을 지휘한 기술자이자 외교관인 페르디낭 마리 레셉스가 이끄는 프랑스 공사팀이 맡았다. 세계 여론은 수에즈 운하 개통의 기술 경험이 있기에 파나마 운하도 문제 없으리라 봤다. 하지만 워낙 난공사의 인부들이 사고 및 질병으로 무려 22,000명이나 사망하자 결국 프랑스도 9년 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물러났다. 그리고 책임자인 레셉스는 막대한 빚을 지며 파산하여 정신 이상까지 일으켜 늙음악을 비참하게 지내다 죽었다. 당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모기였다. 그 지역은 말라리아 창궐 지역으로 악명 높은 데다가 운하 판답시고 구덩이까지 파괴되자 거기 찬 물에 모기들이 자라 모기가 무진장 늘었다고 한다. 생물학적 무지가 낳은 비극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저 위치가 나쁘다는 주장도 많아서 파나마가 아닌 니카라과에 새롭게 운하를 만들자는 주장도 많았다. 그런 주장이 타격을 받은 건 1902년에 벌어진 마르티니크 섬의 몽펠레 화산 폭발 대참극이었다. 4만에 가까운 섬 인구가 죽어간 이 참극의 여파로 화산재 영향이 위치, 바람이나 여러모로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니카라과 운하 계획은 파기되었다. 파나마 지역은 귀중한 교통 요충지로 포기하기엔 매우 아까웠기 때문에 보다 못한 미국이 1855년에 같은 경로를 따라 철도를 먼저 개통해서 운하가 개통되기 전인 50여 년 동안은 대서양 철도, 태평양 루트로 여객이나 화물이 환승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아래 운하 건설 현장 사진에 나오는 철도도 사실은 미국이 미리 개통한 것. 운하 건설 시에도 자재 운반을 위해 이 철도가 사용되었다. 물론 이 철도도 말라리아와 황열병으로 삽질해가면서 겨우 개통했다. 그나마 운하보다는 공사 난이도가 낮아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철도는 2023년에도 여객열차, 화물열차 둘 다 운행 중이다.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 미 해군은 대서양 함대와 태평양 함대가 상호 연계나 전력 재배치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공사하는 동안 1910년대에는 말라리아의 매개체가 모기라는 사실이 밝혀져 모기를 적극 구제한 덕분에 인명피해가 대단히 많이 줄었다. 미합 중국 육군 공병대가 공사를 맡은 가운데 의무 지원을 총괄한 육군 군의 소장 윌리엄 크로포드 고르거스 장군은 말라리아 문제에 정면으로 맞섰다. 공사 지역마다 신선한 물을 공급할 시설을 건설하고 공사 지역 내의 건물이란 건물은 살충제로 가득 채우고 특히 모기의 서식지가 될 연못이나 웅덩이마다 석유를 부어서 모기의 번식을 원천 봉쇄했다. 사실 고르거스 장군은 이미 1900년대 황열병 전염에도 모기가 큰 매개체임을 알고 같은 방법으로 중미 여러 곳에서 황열병을 크게 줄이며 활약했다. 그 공로로 소장까지 진급해 미 육군 군의 병과장을 지내고 영국 왕 에드워드 7세에게 기사 자기까지 받았다. 말라리아 문제를 해결한 미국은 당시에는 생소하던 전기까지 끌어와서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하여 1914년 8월 15일에 완공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시킨 미국도 약 6,0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냈고 이 운하 개통공사 과정에 총 2만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운하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파나마 운하로 재미를 본 곳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 주변 땅을 점유해 횡포를 부렸다. 이에 현지 주민들은 미국에 대한 저항을 벌였다. 20세기 내내 파나마 운하 지대에서는 미국의 압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유를 위한 투쟁을 벌였으며 파나마 본토에 살던 사람들도 이에 합세하였다. 미국은 결국 파나마 운하 지대 반환을 결정하게 되고 1977년 9월 7일 토리오스 카터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지미 카터가 자신의 공약으로 열성적으로 추진했다. 파나마에서는 이 조약 비준을 국민투표에 회부에 67%의 찬성 투표율 96%를 얻어 조약을 비준했으며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찬성 68대 반대 32로 비준 동의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가까스로 넘어 비준되었다. 당시 미국은 몰랐던 사실로 파나마 내 과격파들은 만약 이 조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운하 자체를 파괴해버릴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이는 파나마군의 장교로서 나중에 파나마의 실권자 자리에 오른 마누엘 노리에가가 세운 계획으로 노리에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운하 주변 마을에 자기 신복들을 심어두고 폭약 등 사보타주에 필요한 장비를 운하 주변에 묻어두기까지 했다. 이 계획의 암호명은 타는 냄새였으며 만약 조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파나마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작전 개시를 알리는 암구호가 송출되고 노리에가의 부하들이 한밤중에 운하의 중요 시설을 모두 파괴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관문을 모두 수리해도 운하를 다시 사용하려면 3년간에 걸쳐 빗물을 받아야 하는 데다 노리에가는 미국이 운하를 수리하게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으며 미국을 상대로 월남전 파트 2에 가까운 정글 게릴라전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조약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것은 미국과 파나마뿐 아니라 전 세계의 큰 행운이었다. 1979년 10월 1일 파나마 운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파나마 측에 반환했으나 파나마인들은 운하 자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1999년 12월 14일 파나마 운하 반환 협정을 맺어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 운하도 반환했다. 1914년에 완공된 이후 85년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권한 이양식 때 미국 현직 고위 공직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서 미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통행 방식. 파나마 운하의 높이는 해수면보다 최대 26m 높다. 선박들은 도크에 들어온 뒤 물을 채워 더 높은 위치에 도크로 올라가게 되고 운하 중간에 위치한 같은 호수를 거쳐 다시 도크로 들어가 물을 빼내려가며 계단식으로 운하를 통과하여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관문 엘리베이터에 쓰이는 물은 같은 호수에서 끌어쓰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관문식 운하를 만든 이유는 운하 중간에 산맥이 있어 수에즈 운하처럼 평탄한 운하를 파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불의 고리의 일부로 사실상 바다에 잠긴 산이라 이곳에 있는 화강암 지반을 뚫기 매우 어려워서다. 이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과 속도가 느리다. 복잡한 관문시설이 추가되며 운하의 각 지역의 수위를 조정하는 댐도 여러 곳에 설치해야 해서 만일 댐이 무너지거나 폭파되면 수위 조정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또한 매번 배가 통과할 때마다 각 단계별 관문 안에 채워지는 물은 바다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배가 한 척 통과할 때마다 같은 호수에서부터 많은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간다. 이렇게 소모되는 같은 호수의 물은
궁극적으로는 차그레스 강 유역에 내리는 강우량에 의해 보충된다. 비유하자면 배가 산으로 간다. 배가 운하를 지날 때는 예인선과 전동차들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운하를 모두 통과하는 데 8시간, 대기시간 등을 합치면 24에서 30시간가량 걸린다. 파나마 운하는 간문식으로 만들어져서 비록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무려 2만 킬로미터 이상을 삥 돌아가서 최소한 몇 주 이상을 가야 되는 긴 거리를 불과 단 하루 정도로 건너갈 수 있게 되자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건너가는 선박들과 반대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선박들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게 되었다. 결국 파나마 운하는 건설비에 들어간 비용 이상을 통행 수수료로 쉽게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초대박을 터뜨렸다. 파나맥스와 포스트 파나맥스. 운하를 통행하는 물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 파나마 공화국은 운하확장공사를 계획하고 국민투표로 붙였고 2006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2007년 공사를 시작하였다. 초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확장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지연되어 2016년 6월 26일 개통하게 되었다. 이 운하 건설로 미합 중국 해군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우선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있다. 애초에 파나마 운하 자체가 미 해군의 신속한 전개를 목적으로 만든 거였다. 다만 운하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함선의 폭을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야만 했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함선의 크기나 배수량 면에서 약간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냥 맘 놓고 군함을 크게 설계를 못한 것뿐이지 전투력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며 영향을 받은 대상도 아이오와급 전함을 비롯한 일부 대형 전함과 항공모함으로 한정된다. 일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면 전폭이 33m로 제한되는데 미 해군 최대의 전함인 아이오와급의 전폭은 32.97m로 통과 가능하다. 하지만 폐기된 전함 계획인 몬테나급 전함은 파나마 운하 통과를 포기하고 덩치를 키울 계획이었다. 그리고 현대의 항공모함, 특히 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파나마 운하 통과가 불가능하였으나 새로운 운하 개통 후 통과가 가능해졌다. 파나마 운하 통과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 사이즈로 만든 배를 파나맥스급 선박이라고 부른다. 통상 폭 32m, 만재 배수량 9만 톤 내외의 선박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는 파나맥스 규격을 뛰어넘는 커다란 컨테이너선을 많이 건조해서 배 자체가 파나마 운하를 넘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파나마 운하의 통행량 자체도 포화 상태이다. 하루에 30여 척에 불과한 운하 통행을 기다리느라 바다에 투묘한 채 시간을 보내는 선박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파나마 운하의 북쪽 가까운 곳에 폭이 2배 정도 되는 신파나마 운하를 건설했다. 새로운 파나마 운하는 대략 폭 49m, 12만 톤급 선박도 통항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미 각국 조선소에서는 새로운 네오 파나맥스 규격에 맞춰 선박을 열심히 팔고 있다. 같은 호수에 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호수의 확장 공사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파나마 운하 관련 성명. 2024년 12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내리지 않으면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겠다면서 파나마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 성명을 냈다. 트럼프는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행사에서 파나마가 부과하는 통행료는 터무니없고 매우 불공평하다면서 미국이 파나마의 운하 소유권을 넘긴 관대한 기부의 도덕적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속하고 완전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파나마가 갈취를 끝내지 않으면 파나마 운하를 전면적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매년 약 24억 달러 약 3조 4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통행료는 파나마 정부 수입의 24%를 차지한다. 통행료는 선박의 크기, 화물의 종류와 양 등에 따라 달라지며 화물선의 경우 최대 50만 달러를 낸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 주도로 1914년 완공됐다. 이후 운하지대에서 파나마인들의 반미 움직임이 고조되자 1999년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중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파나마로 이전했다. 파나마는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트럼프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이날 X에 올린 연설 영상에서 파나마 운하와 인접한 모든 지역은 파나마의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모든 파나마 국민은 운하를 가슴에 품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권과 독립은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두고 보자고 맞받았다. 파나마 운하는 현재 파나마 정부 기관인 파나마 운하관리국이 소유하고 있다.
미국이 소유권을 강제로 가져올 방법은 없다. 이에 트럼프의 발언은 실제로 운하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통행료 인하를 염두에 둔 협상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트럼프는 22일 한 집회에서 운하 운영권을 되찾고 나쁜 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면서 미국으로의 운영권 이양은 파나마가 결정할 일이지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관여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쁜 자들이 사실상 중국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주요 항구와 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파나마 운하의 주요 항구 5곳 중 2곳은 1997년부터 홍콩 대기업인 CK어치슨홀딩스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친중국계 재벌이자 홍콩 최고 갑부인 리카싱 소유다. 2021년 파나마 정부 승인을 받아 항구 운영권이 25년 연장됐다. 중국 산둥성 란차오 그룹 또한 2016년 파나마 운하에서 대서양 쪽에 접한 도시인 콜론에 있는 마르가리타 컨테이너항 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기에 1대1로 신실크로드 전략과 연계해 파나마와 급속도로 밀착했다. 특히 트럼프 일기가 출범한 2017년 파나마가 오랜 수교국이었던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의 파나마 진출은 급물살을 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교 후 2018년 파나마를 국빈 방문했고 중국 기업들이 파나마의 발전소 철도 운하 개선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대거 수주해왔다. 따라서 파나마 운하 운영 및 관련 물류 사업에 미국 기업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방법으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파나마 운하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파나마 운하 소유권 반환 요구이었습니다.